하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의 늪에서 한 발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전 세계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을 주식시장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급증으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되는가 하면 유가전쟁으로 원유 선물 시장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폭락했었던 것이죠. 당시 시장의 분위기는 모두가 매도를 외쳤습니다. 그 누구도 사는 사람이 없었으며 주식의 가격은 폭락의 폭락을 반복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말 그대로 시장이 초토화됐다고 절규했으며 급진적인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붕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모든 금융체계가 사라지고 물물 교환하는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반면에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던 와중에 미국의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은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돈이 벌 수 있는 파생상품에 베팅하여 300억 원의 투자에 3조 원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에크먼은 3월 3일에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포지션에 취했고 정확히 하루 뒤 시장은 뒤늦게 코로나19 위험성에 반응하면서 쉼없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3일 포지션을 해제했고 3주도 안 되어 3조 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시간당 63억 원을 번 엄청난 결과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에크먼의 포지션 해제 하루 뒤인 24일부터 시장은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현재까지 금융시장은 상승의 상승을 반복하여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의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선을 뚫으면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급 수준의 가격에는 실제 실물 경제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연준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금을 말 그대로 살포하는 수준으로 뿌렸고 이것이 모두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과 맞서 싸우지 마라. 유동성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이죠. 그런데 금융시장이 고점을 찍어버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처참한 것을 알고 있고 지난 2월 최고점보다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은 많은 부담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을 때 혹은 욕심과 배신으로 얼룩진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광란의 질주를 반복하는 경우뿐입니다. 즉 투자와 투기이죠.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은 투자보단 투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결국 헤지펀드나 대형 투자 회사들은 미리 발을 빼기 시작했고 최근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코로나19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면서 전 세계 1일 확진자 수치가 19만 명을 도달하여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는 다시 한번 경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 석학들이 전면에 나서서 경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6일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인 카르멜 라인하트는 경제가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4, 5년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미국 사모펀드의 대부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앞으로 저소득층은 코로나19의 수렁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붕괴된 이후 보통 중앙은행은 돈을 풀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품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부동산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경우 4,300만 명이 직장을 잃을 때 억만장자는 재산을 무려 687조나 늘렸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돈을 풀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힘이고 표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분명 머리를 굴릴 것입니다. 중산층에겐 조금의 혜택, 부자에게는 더 많은 부, 가난한 사람들은 차라리 버리는 것이 정치인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모두를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실제 위기가 지나고 각 부의 계층을 계산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비참한 현실이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현재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투자 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신용등급을 뒷돈까지 받으면서 안전한 투자 등급을 내주었으며 이를 믿었던 전 세계의 순진한 투자자들과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의 모기지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사기로 드러났고 사실상 미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순식간에 집을 잃게 되었으며 몇몇 투자 회사들도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가 모두 무너지면 미국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의 핵심 주체였던 투자 회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없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정직한 서민들만 모든 피해를 뒤집었었죠. 심지어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남은 투자 회사들은 금융위기 와중에 보너스 파티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2008년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뒤집혔지만 연준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버릴 곳은 버리고 구제할 곳만 구제하여 미국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현재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뿐이죠. 이에 따라 지난 3월 2,640조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법을 통과시키며 재정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단 3개월도 안 지나 이번에는 4,100조 원을 쏟아붓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8일 공화당 상원의원인 로이 블런트에 따르면 4,10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반대하던 공화당 내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까지 공화당과 백악관 모두 추가 부양책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났으며 각 주가 경제 활동을 위해 락다운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은 너무 과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려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언제나 부양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잡았더라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경제와 방역은 이분법적인 개념에 가까운 관계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는 힘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모두를 원했습니다. 결국 경제 재개에 대한 욕심이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치화시켰고 편을 갈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가 그 경우이죠.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원들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며 자유에 반하는 음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면 마스크를 벗고 지지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즉 공중보건의 가장 핵심적인 마스크 착용 여부가 정치화돼버린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에 대해 계속해서 정치화시킨다면 결국은 자신의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애초에 방역을 무시한 경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러하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민주당의 공중보건 전문가인 앤디 슬라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2개월 전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면 미국은 지금쯤 개방 경제를 갖추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바이러스를 억제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철학이 사실은 모두 꾸며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2004년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세균 공포증에 대해 고백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병균을 싫어하고 악수를 믿지 않으며 그것은 끔찍한 관행이라고 드러낸 것이죠. 또한 악수를 하면 화장실에서 나왔을 빌어먹을 뭔가가 내 손에 옮겨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세균을 극도로 꺼려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걱정에 백악관 직원들이 방역 조치를 대폭 확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을 방문할 때 백악관 경호팀과 의료팀을 사전에 보내 자신이 출입하는 모든 장소를 검역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장실의 경우 소독제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박박 문질러 닦아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당번병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왜 당번병들에게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냐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환자 급증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경제 재개를 장려하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코로나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G7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확대 구상을 대놓고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격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친북, 친중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G7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넣으려는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현재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G7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해당되죠. 실제로 26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게 됐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행위자가 된 중국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한국이 친북 성향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넣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인데요.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뜻에 동의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한국마저 미국과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일본은 큰 매력이 없죠. 또한 협상의 기본 중 하나는 상대의 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접점이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본보다 한국이 협상 대상인 중국과의 완벽한 인맥인 것이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G7에 들어오는 것은 일본이 반중 성향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숨겨진 의중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는 일본의 모습이 참으로 무지해 보일 뿐입니다. 한편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일본 정부에 대해 청와대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직접 정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행사에 일본 정부가 방해를 놓는 것은 매우 염치 없는 행동이라며 이웃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모렴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죠. 지금까지 일본은 항상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습니다. 실제로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해 항상 한국을 이용해왔는데요. 또한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완벽하게 개선되었음에도 수출 규제를 1년 가까이 끌고 왔으며 볼턴의 회고록에도 일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은 스스로 국제적인 고립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이용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길 희망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